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조성현입니다. ISFJ. 플루트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좋아한다. 오늘 손님 저의 음악적 영웅인 엠마누엘 파이. 스파게티요. 피아노랑 같이 네. 짙은의 백야 좋아합니다. 독일 음식.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초동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초동 시즌4의 MC 지휘자 지중배입니다. 오늘은 되게 매력적인 또 남자분을 모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룻 연주자, 세계를 제패했던 플룻 연주자.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학생들을 또 그의 마력으로 빠져들게 하는 음악가, 또 다양한 또 페스티벌과 활동들을 넓혀가는 조성현 플루티스트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독일에 최근에 언제 갔다 왔어요? 작년 1년이 넘었네. 작년 10월에 갔다가 작년 10월? 네, 작년 10월에 갔다가 그래서 독일 생활이 그려질 것 같아가지고 독일에서 자주 먹었을 것 같은 독일식 슈니첼을 준비했어요. 별로 안 먹었어요. 아니,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독일에서도. 네. 아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뭐 스파게티라고 했어요? 아니, 독일에서 독일에서? 독일 음식 중 네. 그래서 같이 우리 음식을 즐기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요. 먹어요.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일단 좀 먹고. 이것도 샐러드 그 맛인데요? 독일 가고 싶지 이제. 요즘 근황이 어때요?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간 게 되게 신기할 정도로 좀 이것저것 바쁘게 산 것 같아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연주도 하고. 플루티스트로 활동하는 거랑 네. 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랑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른 나이에 지금 교수가 된 거 요즘 추세를 봤을 때는 벌써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이 지났더라고요. 5년 벌써 5년 차. 됐어요? 네. 벌써 적응을 또 한국에 완벽하게 한 것 같고 티칭하는 것도 재밌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한테서 얻는 에너지도 있고 그게 가끔씩 이제 연주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잠깐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네. 플룻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배웠던 악기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배웠던 악기가 플룻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뭐 음반을 누가 선물을 줘가지고 그때 제임스 콜레이 음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제일 유행했으니까 네. 그때 선물을 받아서 플룻이라는 악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갈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플룻을 시작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음악회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때 하필 98년도에 엠마누엘 파이가 베를린 필에 입단하고 첫 내한 공연을 가졌었거든요. 제일 미소년일 때. 네. 그때는. 지금도 모든 사람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핫했었을 때 그때 제가 그 공연을 우연히 보고 그냥
그냥 순간적으로 이 악기 자체의 매료가 된 것 같아요. 예술전당 콘서트홀을 그 당시에 플루트라는 악기로 채웠던 그런 기억이랑 굉장히 영화배우 같이 잘생긴 사람이 나와서 그 연주하는 모습에 약간 매료가 된 것 같아서 그 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 악기 배워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살았던 동네 학원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예원학교를 들어갔고요. 사실상 전공을 하고 싶었더라기보다 그냥 이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정말 뭐 비브라토도 배우지 않았던 그런 기본 정말 베이스만 갖고 있었던 시기에 저희 학원에서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신문에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를 지원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사실 저도 그게 뭔지도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게 전공을 위한 학생들이 가는 곳인지도 모르고 지원을 해서 어떻게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돼서 1년 만에 예비학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토요일마다 예비학교 수업을 듣는데 이거는 약간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수업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전문적이고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연주자들이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그러면은? 그때 99년도. 우리는 같이 다녔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거의 기본기만 갖고 있었던 저를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받아주셔서 오디션 때 그렇게 그냥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토요일에 같이 다녔구나. 아 진짜요? 그때 손여름 선생님도 다 같이 다녔던 그 맞아요. 시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원학교를 또 운이 좋게 입학을 해서 유학하기 전까지 예비학교를 계속 다녔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일 첫 음악 학교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길이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음악적인 지금은 동료이자 친구여서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리고 유학을 그러면 일찍 간 거네 그리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한 덕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엠마누엘 파우이를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음악을 하는 이유였고 목표였어갖고 엠마누엘이 뭐 잠깐 베를린 필에서 그만두고 나갔을 때 제네바에서 교수를 할 때 진짜 거길 가야 되나 막 생각을 하면서 혼자 막 꿈을 꾸고 있었던 찰나에 어디서 티칭을 하는 거는 몰랐었고 엠마누엘 파우이의 선생님이신 또 미셸 드보세님의 파리 국립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미국 오벌린 음대로 가셨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 길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 계보로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원했기도 하고 정말 모든 타이밍이나 운이 잘 따라줬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계신 미국 오벌린으로 가서 첫 유학 생활을 시작했어요. 상은 씨를 이렇게 접했던 거는 그 쾰른에서 오케스트라 있을 네. 때 이때 핫했죠. 쾰른에 가기 전에 그러면은 그 과정이 어땠어요? 쾰른까지 가는? 사실상 저는 처음에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오케스트라 음악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을 잘 못 느꼈었던 것 같고 워낙 그때 당시에는 뭐 바이올린이나 가곡이나 피아노나 이런 솔로 악기 위주로 많이 음악을 들었었고 그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저의 취향이었는데 이거 역시 엠마누엘 파우이 옆에서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제가 그 카란 아카데미 오디션을 지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렇게 돼서 오케스트라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이 오케스트라 매력을 베를린필이랑 같이 연주하면서 그 세상 상위 1% 아니에요? 1%? 그때 제가 1년 반 동안 했던 연주들이 정말 투어부터 정기 연주까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생생하지만 제 워낙 성격 자체가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전 정말 제가 할 일 빼고는 그냥 집에 오고 엠마누엘이 출근할 때는 그 사람 이렇게 막 뒤쫓아다니다 집으로 가고 그때 당시엔 사실 어떻게 이게 얼만큼 제가 행운을 얻었던 시간이었고 감사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그런 분위기나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많은 걸 배웠지만 엠마누엘 때문에 이렇게 됐었던 것 같고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카란 아카데미에서 큰 경험 중 하나가
거기 있는 모든 분들한테 거의 레슨을 받을 수 있었고 제일 메인 선생님이셨던 카라얀 시절부터 수석을 정말 30년 이상을 하시는 안드라스 블라우 선생님께도 매주 레슨을 받았고 그냥 호흡 하나 하는 거에서 제가 많이 배우고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이 너무나도 멋진데 정말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 문을 들어가서 정말 핫했죠. 와인 더 줄까요? 아, 네. 와인을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두셔도 이쁜 것 같아요. 다 비었어요 이제. 진짜 맛있다. 조금 식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활동하다가 자리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석 플룻 주자가 된 거는 쾰른에서 이제 그 벨린필 정기 연주회를 하면서 제일 가장 인상 깊었고 어떻게 보면 아 저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분이 이반 피셔였어요. 지휘자.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반 피셔가 바로 베를린 안에 있는 콘체트하우스의 상임 지휘자셨고 그때 당시 수석을 하던 분이 이제 비엔나로 자리를 옮기면서 살짝 그 계약직 공고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아직 베를린필 아카데미가 1년이 넘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 얘기도 안 하고 오디션을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짧은 한 시즌만 하는 건데 이 아카데미를 포기해야 되나는 고민을 막 했었고 이마누엘도 사실상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냥 더 좋은 기회로 여기 더 있다 가는 걸 추천을 했었지만 그냥 저도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콘체트하우스에서 어떻게 보면 제 첫 수석 주자로서의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없었고 그런 오케스트라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 처음 하게 되는 건데 노하우가 전혀 없다 보니까 시기가 막 되게 좋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국제 콩쿠르를 많이 하고 있었고 제 개인 연주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때까지 되게 꿈 같은 얘기했는데 이제 실현의 시기가 네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지만 생각하게 되고 제가 음악적인 거 외에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막 되게 피곤하고 제가 하고 싶은 솔로 연주나 콩쿠르 같은 경우도 오케스트라 연주가 겹치고 뺄 수 없는 상황이면 못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좋았던 꿈꿔왔던 그런 음악 인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아카데미에서 보호를 받았던 준 프로 연주자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프로 연주자가 맞아요. 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웠지만 되게 운이 좋게도 또 그 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플룻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도 접하지 못할 플루트가 주가 되는 심포니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브람스나 베토벤이나 진짜 데뷔시 라프레밀이나 라벨, 다피니스나 이런 정말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가 가장 꽃이 되는 레퍼토리만 그 시즌에 다 몰려 있었고 제가 그 연주를 또 도맡아서 하게 되는 기회가 생겨서 그 연주 때마다 이제 에마누엘이 와서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 플루트 수석 주자로서 그런 다양한 레퍼토리를 많이 공부한 시즌이 됐었죠. 본의 아니게. 사람 공부도 하고 사회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이 끝나갈 때쯤 제가 국제 콩쿠르 부상으로 받았던 이제 예술요원 이제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상황에서 예술요원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훈련소를 갔다 왔거든요. 네, 한국에 잠깐 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소를 한 달 동안 갔다 와서 뭘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의 계약직도 끝났었고 물론 학적은 뮌헨에 두고 있었지만 이제 연주 활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루트라는 악기가 이제 그때 그 전부터 이제 이게 플루트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 안에서 솔리스트로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악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장을 현실에 부딪혔죠. 그때 당시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오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사실 제가 막 들으러 가본 적도 없었던 것 꼭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저 지휘를 하면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드는 게 오페라였는데 그 전에는 오페라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었어요. 보통 이제 심포니나 드러나는 보여지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지. 아마 많이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지휘 공부하는 당시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똑같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극장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길로 이제 맞아요. 잡을 얻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일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데서 뭐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하우가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공고를 좀 찾아봤었는데 비스바덴 테아터에 부수석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훈련소 갔다 오고 나서 아직 정말 한 달 동안 악기를 안 잡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데 그냥 부딪혔는데 결국 그 자리를 제가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했지만 저의 첫 직장, 제대로 된 첫 직장은 비스바덴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스바덴에서 이제 오디션이 끝나고 거기서 저한테 다음 주에 쾰른 오디션이 있을 건데 이걸 가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콘체르트 하우스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디션을 해서 가고 싶었던 오케스트라는 쾰른이었거든요. 그냥 도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고 너무 막 그렇게 삭막하거나 우울하지도 않고 제가 딱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도시가 쾰른이었어요.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그 유서 깊은 그 악단에 꼭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도 다행히 그 수석 자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디션을 봤어요. 그냥 그렇게 되게 운이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션을 봤는데 굉장히 잘해서 됐어요. 네, 그래서 운이 진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제 쾰른에서는 제가 원했던 경험,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원했던 꿈꾸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새로운 음악 인생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럼 쾰른 그 이제 규르체니시 오케스트라에서는 네, 얼마나 있었어요? 오래 있진 않았어요. 한 3시즌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오케스트라에서도 몇 년을 계속 그 수석을 못 찾아가지고 했는데 데리고 왔는데 네. 그리고 아직도 비어 있어요. 근데 본인도 그 떠나갈 때는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뭐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생각이 많이 나요. 사실 오케스트라라는 곳이 직장이 되면은 어쩔 때는 정말 하기 싫은 연주도 있고 모든 연주가 그렇게 좋고 즐겁진 않거든요. 정말로 일이니까. 네. 그리고 그게 정말 게스트로 갔을 때와 그 악단의 몸을 정말 담고 있을 때하고의 그 애티튜드가 조금 다르고 그때 당시에도 다른 곳을 가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많이 했었고 항상 어딘가 있으면 어딘가를 가고 싶고. 네, 근데 또 성격상 그렇게 오디션을 모험을 도전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었고 그냥 저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저는 한국을 되게 좋아했어요. 연주 활동을 하면서도 오케스트라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한국을 자주 왔었고 어쩔 때는 뭐 한 달에도 2번 이상 3번은 왔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한국 연주가 그래도 감사하게 계속 있었어서 한국을 그만큼 자주 오면서도 그런 그리움이 항상 있었었고 제가 한국에서 뭐 연고가 없거든요. 뭐 중학교를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음악 생활을 굉장히 일찌감치 해외에서 했었고 그냥 한국이라는 곳이 계속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희들을 위해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 있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모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상황에 이렇게 한국을 이런 기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그만두고 온 게 아니었고 오케스트라에서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줬었고 굉장히 긴 면담을 통해서 제가 휴직을 해놓고 가끔씩 가서 연주하고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저도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한 번은 코로나 시기에 꼭 중요하게 음반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지휘자님의 요청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도착한 날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연주 못하고 호텔에서 격리하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너무
있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이 격리가 풀릴지도 몰랐었고 그때 좀 많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고 이 모든 시기가 굉장히 그 코로나 시기에 다 겹치면서 제가 이제 조금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나? 너무 이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제가 더 이 한국 생활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교육자로서 메인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숨가쁘게 왔던 오케스트라 플레이어로서의 생활이 그립지 않아요? 많이 어떤- 그립죠. 많이 그립죠. 어떤 면이 그래? 연주 아니면 그 공기, 그 네, 생활? 그 생활, 공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독일 생활도 그리운 것 같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오케스트라에서의 활동이 너무 짧았어서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했어도 그런 뭐 고민이나 후회는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뭐 그 오케스트라가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관련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멀게 느껴졌는데 뭐 성현 씨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아내도 거기 이제 엑스트라를 이렇게 네.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나더라. 거기가 그래도 있었던 곳인데, 네, 누가 맞아요. 있었던 곳인데, 그러니까 제 3자의 3자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음악, 좋은 지휘자분들과 일하고 오페라도 경험하고 한 것도 좋았지만 그냥 제 주변에 있던 이 목관의 동료들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잘 맞고 저를 위해주고 본인이 더 나서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어떻게 하면 색깔을 맞출까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 만났던 이 동료들이 굉장히 동료 이상으로 정말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그리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이제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음반도 작업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이제 한국 와서 솔로 앨범을 2가지 냈죠. 네. 벌써 2개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타이밍이 잘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오케스트라가 제 주 일이었고 하고 싶었던 이런 프로젝트나 솔로 활동을 하기는 좀 어려웠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있을 때 제가 또 가장 감사한 부분은 제가 원하고 꿈꿔왔던 프로젝트를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다양한 실내악이나 뭐 페스티벌이나 뭐 리사이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원했던 그런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좀 실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 굉장히 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 나면서 뭐 페스티벌도 만들어 보고 다양한 것을 해보는데 이제 요즘에 한국에서 또 핫한 페스티벌 있잖아요. 장기 페스티벌이잖아요. 고잉 홈 프로젝트. 또 거기서도 중책을 맡고 있고요. 네. 그 고잉 홈 프로젝트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예요? 사실 뭐 페스티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음악을 집으로 삼는 이런 연주자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네, 고잉홈 프로젝트의 대표님이시죠. 손여름 감독님이 이제 평창 음악제에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를 굉장히 다시 살려내고 이제 관악주자들이 좀 빛을 발하는 무대를 많이 만들어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모였던 분들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단체를 이제 서울에 만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단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면서 특이한 점은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사실 저와 이제 몇몇 주요 멤버들이 저희끼리 모든 걸 다 짜고 프로그래밍하고 글도 쓰고 예산도 받고 발로 뛰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악가들이 만드는 연주회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점이 있고 저희가 원했던 프로젝트를 굉장히 민주적으로 서로 회의하면서 여러 얘기를 통해서 한 공연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집으로 삼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한국을 제2의 집으로 삼는 외국 연주자들도 있고 한국 연주자들이 정말 해외
곳곳에 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무대에서 모이면 어떨까라는 그런 그림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제 2의 고향,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모이게도 하고, 정말 음악이란 자체를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서 한 공연 한 공연 지금 굉장히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봄의 제드했을 때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갔잖아요. 그때 네. 봤을 때 일단 지휘자가 없이 대곡들을 연주하는 것도 특이한 상황이고, 뭐 후배들이나 지휘하는 후배들이나 이 학생들한테 그 얘기해야죠.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없이도 굴러간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존재감을 밝혀야 된다. 네. 왜 있어야 되는지. 네. 조금 저도 신랄하게 얘기하면 그 연주를 보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에서 필요한 이유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제 또 보완해가면서 무엇인가를 이제 발전해. 그때는 첫 연주니까 맞아요. 너무 또 어려운 곡을 네. 골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연말에는 베토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하나의 그것도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네,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창단 연주회를 봄의 제전이라는 안곡으로 한 곡도, 사실 이 봄의 제전이라는 곡이 그 당시에 초연될 때만 해도 정말 쇼킹 그 자체였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든 사람들의 혹평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뭔가 어려운 난곡을 성공해야 됐다는 마음보다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런 충격적인 거를 저희도 해보고 싶었고 도전해보고 싶었고, 저도 사실상 하면서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자연스럽게 뭐 갈라 콘서트나 그 후에 이제 드보르작 신세계 교향곡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저희 화려함이나 이런 오케스트라 사운드보다는 이제 더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노리는 곡들 위주로 저희가 했다면, 사실 올해 이제 12월이 또 베토벤 합창 고향곡이 이제 초연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11곡의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9개를 해보면 어떨까. 이제 조금 더 그동안의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베토벤이 딱인 것 같고, 시기적으로도 저희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베토벤을 시작을 하게 됐고, 올해 12월에 이제 9번이 초연되는 지 200주년인 만큼 이 9번으로 끝날 수 있게 저희가 좀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엄청난 큰 도전인 것 같아요. 네. 하면서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엄청난 느껴보지 못한 순간들도 많았고요. 사실 굉장히 개개인적으로도 다 너무나도 솔리스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색깔이 강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한 곳으로 모여놓은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게 맞는 음색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굉장히 서로의 색깔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융합을 서로의 시킬지. 색깔도 강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네, 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들끼리 또 하면은 말로 뭔가 형용할 수 없지만, 이것 때문에 하지라는 게 항상 연주 끝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희열이나 그런 걸 느끼기 위해서 매 연주를 더 하는 것 같고, 사실 이 고잉홈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의 본업은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다이렉터 입장으로서도 이거를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정말 모든 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주가 매번 끝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매회를 거듭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고, 늘 걱정은 있죠. 하면서도 이게 될까라는 걱정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도 에너지를 얻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도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 지휘자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휘자 없이 하는 이 공연들이 지휘자가 없어도 되는 걸 보여주는 공연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보면 뭐 절에서 지휘자가 필요하지 이런 평가나 이런 걸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시각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처음 저희 공연을 보고 나서 단원분들을 처음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지휘자가 있는 오케스트라에서는 지휘자만 보게 되니까, 그리고 가끔씩 솔로가 있는 악기들의 뭔가 스포트라이트가 가지만, 저희가 원했던 그림 자체는
지휘자가 없었던 것보다는 오케스트라 멤버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시작을 한 거고, 사실 저는 소리는 다 뒤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운데 메인 솔로 수석들보다도 뚜띠의 단원분들에서부터 소리가 끌어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제자면은, 성현 씨의 제자면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뭔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베를필드 경험하고 뭐 켈른도 있었고 뭐 페스티벌 또 그 외에 대가들도 경험을 해보고 정말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는 한국 특유의 또 입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경험을 안 한 사람이 한국의 입시를 통과해온 학생들을 또 어떤 시각으로 가르칠까,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그들을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그런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이제 합격자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일단 너무 대단한 것 같고, 사실 제가 해왔던 음악 인생보다 너무나도 더 열심히 더 전투적으로 살아왔다. 네, 굉장히 그런 게 너무나도 대단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힘이 이제 한국에 있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친구들이 제가 거의 10년 동안 해온 거를 거의 1, 2년 만에 막 다 쏟아붓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일찍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회생활도 그렇고, 저도 대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조금씩 다 빠르게 경험한 그런 노하우들을 이 친구들한테 조금 전수해 주려고 하고, 사실 저는 티칭 자체도 이 친구들이 결국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거를 응용을 해야지, 선생님이 하란 대로 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혼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너네가 하는 게 맞다라는 설득력을 심어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는 이래야 돼, 여긴 이렇게 해, 이렇게는 절대 티칭을 안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좀 자유를 주려고 하고 있고,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생각 좀 하라고 하고. 그게 본심이죠 지금. 네, 그리고 또 그냥 학생들마다 다 다르게 티칭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클래스를 가보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지만 비슷한 상태로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게 절대 나쁘다고도 생각 안 하지만 전 그냥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더 끄집어 내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기 있겠어요 학교에서? 그렇다기보다 별로 무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유학을 나가는 이제 그 학생들이 생기겠네요. 이제 딱 시기가. 네, 벌써 이제 제가 오고 나서 3년째 애들이 다 추천하는 유럽 쪽이나 그런 선생님들 쪽으로 다 잘 가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티칭을 그동안 해왔던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었구나, 뭐 맞았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어. 네, 거의 사실상 모든 친구들이 다 한 번에 다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힘들어도 그런 면에서 제가 에너지를 얻고, 그냥 학생들이 뭔가 성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그냥 계속 뭔가 발전을 하는 게 좀 제 눈으로 확인이 될 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제 연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기대돼요, 앞으로도. 그 학생들한테 기대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교수라는 자리를 와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 생기는 거고. 네.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도 계획이 필요한데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고, 사실 제가 독일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비행기보다 버스보다도 기차를 좋아하고, 기차에서 움직일 때 항상 하는 습관이 책 읽는 것보다 뭐 음악을 듣는 것보다 프로그램 하는 거, 좀 발견해내고 싶은 곡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오케스트라의 그리움이나
제가 음악적인 열정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게 고잉홈인 것 같고 이 원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고 고잉홈의 발전이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의 발전이기도 해서 그냥 여러 가지로 열심히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고잉홈이 거기에 한 몸이 된 거네 그러면. 그쵸.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많아요. 뭐 공연장도 없고 연습실도 없고 재정적인 부분도 항상 크고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생각을 안 할 줄 알았지만 일을 직접 만들고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 관객이 차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너무 크고 이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음악 외적인 걸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제가 하는 제 일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주의 일이 고잉홈인 것 같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번이 마지막 고잉홈이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계속 만난다 하는데 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만나네요.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이 프로를 보는 100만 명의 시청자를 위해서 한마디 해줘. 일단 우선 오늘도 서초동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오랜만에 지자님을 뵈서 반갑기도 하고요. 제가 굉장히 뭐 다른 곳이나 인터뷰에서 안 했던 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서초동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8일에 예술단 콘서트홀에서 예정되어 있는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의 베토벤 시리즈 마지막 연주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저의 베토벤 9번도 12월 27일에 네. 인사? 인사 어떻게 뭐 인사? 안녕. 네, 안녕. 네.